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구혜림입니다. 기분 좋은 화요일입니다. 연일 증시가 분위기가 좋아서 기분 좋게 주식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체적인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정소희, 김가연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간밤 미증시부터 분위기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것 가운데 좀 좋은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한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긴장 완화 낙관론이 나오면서 빨간불을 켠 건데요. 폭등했던 국채 유가 반대로 반락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 보시면요. 먼저 다우지수 0.75% 오른 42,515.09포인트로 종가 형성했고요. 나스닥은 1.52% 상승하면서 19,701선에서 종료됐습니다.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6,033.11포인트로 마치면서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 흐름이 좋았던 자세한 이유, 글로벌 이슈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요.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과의 휴전과 함께 핵 협상 재개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 한 미국과의 핵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는데 열려있는 입장임을 이란이 아랍 국가 당국자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담 관련한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주요 7개국 회의체 참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G8 체제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것은 실수였다라고 비판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유럽 정상들과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G7 공동성명 발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7 정상들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회의 초반부터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회의에 참석했다가 중동의 상황을 보고 오늘 아침 일정을 단축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면요.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관할하는 뉴욕주의 제조업 업황이 4개월 연속 위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은에 따르면 5월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6으로 전달 마이너스 9.2포인트 대비 6.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이너스는 제조활동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신규 주문지수는 마이너스 14.2포인트로 전달 7.0포인트 대비 21.2포인트나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재고지수는 0.9포인트로 3.9포인트 하락했고 기업들의 투입 비용을 보여주는 구매가격지수는 46.8포인트로 12.2포인트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시면요. 트럼프 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이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폰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수석 부사장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모바일은 판도를 바꿀 것이다.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운동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시장 히트맵 보시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였는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다소 아쉬운 모습입니다. 중동 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S&P 500 지수 구성업종 대부분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테슬라는 1.17%, 구글도 1.2% 가까이 상승했고요. 대형 기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에 광고를 도입한다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2.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92% 상승한 144.69달러로 장을 마쳤는데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아마존과 애플도 각각 1.89%, 1% 올랐고요.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제철의 인수를 승인한 여파로 US 스틸의 주가 5.1% 상승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종목별 개별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유럽 고객의 데이터를 유럽 내에 저장하고 유럽 법에 따라서 현지 인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기업과 정부는 자국 데이터를 미국 같은 해외로 이전하는 데에 꾸준하게 우려를 제기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미국 기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가 왓츠앱 내부에 광고를 도입합니다. 하루 15억 명이 사용하는 업데이트 탭 안에 있는 상태 기능에 광고가 노출될 예정이고요. 개인 메시지나 통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익화 전략에는 상태 광고뿐만 아니라 이 채널 검색 시의 노출도를 높일 수 있는 유료 홍보 기능과 구독 기반의 채널 운영 서비스도 포함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인수 이후 광고 없이 운영되어 온 왓츠앱에 메타가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을 더하는 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넘어 광고 사업 전반을 확대하려는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꼽히는 AMD 주가가 오늘 9%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날 주가 급등은 지난주에 공개한 새로운 AI 칩에 대한 호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AMD는 지난 12일 개발자 컨퍼런스 어드밴싱 AI에서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AI 칩 인스팅트 MI350과 내년에 선보일 인스팅트 MI400을 선보였는데요. 이 제품들이 크게 호평을 받으면서 미국 증권사 파이퍼 샌들러는 AMD의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미국 국방부에 AI 도구를 제공하는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픈AI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픈AI가 국방기술 스타트업인 안두릴과 협력해서 국가 안보 임무에 최첨단 AI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수개월 만의 성과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는 전투와 행정부문 양쪽에서 중요한 국가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AI 기술의 시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국방부의 웨브사이트에 기재된 오픈AI와의 첫 번째 공식 계약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감 완화 기대감에 이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G7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에 필요한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전쟁에 대한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란이 휴전 의사를 간접적으로 미국에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좀 낙관론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기술주들이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지수에 상승해주는 힘을 보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흐름 변화하는지 전해지는 대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기업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자, 가연 아나운서, 오늘은 바이오 쪽 알아보셨다고요? 네, 오늘은 팬데믹이라는 세계적 위기를 기회로 바꿨던 기업이죠. 모더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는 2010년 미국 보스턴 인근인 케임브리지에서 설립된 바이오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설립 당시 이 회사는 RNA 기술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목표로 했는데요. 기존의 제약사들과는 다른 플랫폼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하면서 큰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특히 모더나는 신약 개발의 주요 전략으로 mRNA 기술을 택했습니다. 전통적인 백신이 병원체 자체를 주입하는 방식이라면 mRNA 백신은 유전 정보를 전달해서 몸 안에서 스스로 항원을 만들어내도록 유도하곤 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생산 속도가 빠르고 다양한 질병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기술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동안 연구소의 실험 단계에 머물렀죠. 하지만 모더나는 과감하게 이 기술에 집중했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그들의 승부수를 현실로 만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던 가운데 모더나는 불과 42일 만에 코로나19 백신의 초기 시퀀스를 완성했습니다. 세계 보건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임상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 결과 화이자와 함께 세계 최초의 mRNA 코로나 백신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모더나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모더나는 약 1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숨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회사의 시가총액도 한때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수익에만 의존하지 않고 본래의 비전대로 mRNA 플랫폼 기술을 다양한 질병에 확장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은 약 40여 개에 달하면서 대표적으로는 계절성 독감, RSV, HIV 백신, 개인 맞춤형 암 백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바로 맞춤형 암 백신입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화된 항원 정보를 전달하는 건데요. 보다 정확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차세대 치료법입니다. 2023년에는 글로벌 제약사 머크와 협업해서 흑색종 대상의 암 백신 임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이는 향후 항암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모더나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수요가 점차 줄어들면서 매출 성장세는 주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회사는 구조조정과 비용 효율화 등을 진행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신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모더나는 단순한 코로나 백신 회사가 아니라 생명공학 분야의 애플 혹은 구글 같은 존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mRNA라는 새로운 기술의 상용화를 현실로 만든 선구자, 그리고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진 기술 혁신 기업, 바로 모더나입니다. 앞으로 모더나가 어떤 치료제를 세상에 내놓게 될지,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모더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기업에 대한 소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더나 저희가 코로나19 시절에요. 어떤 백신을 맞을 거냐 그때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많이 들었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바이오기업, 요즘에 또 코로나19 관련주들 떠오르고 있는데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만한 기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뉴스 알아볼 시간인데요. 경제 내용들 또 정리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요. 노보노 릴리, 비만 신약 임상 공개 글로벌 빅파마 격돌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당뇨병 학회 2025에서 비만 치료제를 두고 정면 승부를 벌입니다. 기존 GLP-1 기반 비만약을 장기 지속형, 경구형으로 개량하고 부작용을 낮춘 신약 후보들이 대거 공개될 예정인데요. 국내 기업들도 임상 결과를 앞다퉈 발표하면서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는 각각 고용량 위고비와 차세대 병용 치료제 카그리세마, 그리고 경구용 GLP-1 신약인 오르포글리프론의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라이릴리는 아밀린 작용제인 엘로란린티드 초기 데이터도 공개할 예정이라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는 인수합병을 통해 파이프라인도 강화 중인데요. 노보노디스크는 1조 원 이상을 들여 GPCR 기반 기술을 확보했고 일라이릴리는 근육 건강까지 겨냥한 공동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한미약품과 페트론 같은 국내 기업들도 이번 ADA에서 신약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향한 존재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내수 살아나나 5월 소비 깜짝 성장. 장기 침체를 겪던 중국 소비가 지난달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에 따르면 5월 소비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5.0%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같은 소비 반등은 중국 당국 내수의 내수 진작 정책과 함께 6.18 쇼핑 축제 등 소비 촉진 행사가 시너지를 낸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수출 대신 내수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다만 주택가격 하락과 보조금 효과 약화 같은 구조적인 불안 요소도 남아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5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하면서 기대치보다는 소폭 낮은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 분쟁에도 기대감 큰 증시, 연내 코스피 전망 3,400까지.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충동으로 지정학적 불안이 활산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코스피 지수가 최대 3,40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유가 영향이 제한적이라면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8% 상승한 2,946.66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연고점을 갱신했는데요. 반도체와 방산, 전력기기, 증권 같은 업종 전반의 반등이 지정학적 불안을 상쇄했다는 평가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코스피 연말 종가를 3,100, 고점은 3,400까지 제시했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이 시장 예상을 20% 가까이 웃돌았고 새 정부의 재정 확대 기대까지 반영되면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동 리스크가 실제 원유 공급 차질로 이어질 경우에는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신약 설계 생산 원스톱, 서울의 임상 역량 미국, 중국보다 우위. 글로벌 제약사 존슨앤존슨이 개발한 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가 FDA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데는 한국 의료진의 과학적 실행력과 통찰력이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글로벌 임상시험 점유율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6위를 기록했고요. 단일 국가 임상으로만 보면 세계 3위였습니다. 특히 서울은 6년 연속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한 데에 이어 지난해에도 베이징에 이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연구 중심 병원들이 항암제와 희소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인 임상 역량을 갖춘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힐 수 있겠는데요. 국내 임상시험 대행사들도 초기 설계부터 인허가 대응까지 전 주기를 소화하면서 글로벌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산 역량도 뛰어난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세계 최대 수준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2027년에는 총 96만 리터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히 한국이 후발주자가 아니라 글로벌 신약 개발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금형 주조업체 입단 폐업에 차, 기계, 대기업 도미노 타격. 국내 뿌리 산업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형 주조 같은 부품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폐업하면서 완성품을 조립하는 자동차와 기계 대기업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이 한 기계 제조 대기업은 협력사 40곳 중 12곳이 폐업하면서 연매출이 8%나 급감했고요. 대체업체로 선택한 중국 업체가 품질과 유지 보수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3년간 1,200억 원의 생산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급기야 협력사를 직접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기도 했는데요. 가전부품을 납품해오던 안산의 한 금형업체가 폐업하자 이 관련된 대기업은 신제품 출시가 3개월 늦어졌고 시장 점유율도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처럼 뿌리 산업이 흔들리는 배경에는 불황의 장기화와 인건비 상승, 청년층의 기피 현상, 그리고 대기업의 해외 이전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흔들리며 한국 주력 수출업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전망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3,400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과 함께 거래 대금도 정말 활발합니다. 이 국내 코스피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요. 대체 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프리마켓 거래 대금도 굉장히 늘어서요. 2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출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정말 주식시장 다시금 살아났구나라는 걸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미래를 위한 설계 함께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장 먼저 확인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중동 전쟁의 여파에 따라서 주춤하나 싶었는데요. 월요일이 되자마자 다시금 회복을 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까지도 조금은 힘을 잃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 지수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12%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좀 마이너스권에서 마감하나 싶었는데 막판에 힘을 조금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장중에는 2990선 돌파하면서 3000선 회복을 할 수 있나라는 기대감 키우긴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수급에서 좀 힘이 딸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 포지션 잡았는데요. 외국인은 1000억 원 넘게, 기관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 넘게 매도 물량 키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중에 계속해서 이 매물을 추리하는 모습 나타나면서 시장에 조금은 악영향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닥 시장도 역시 좀 파란불로 아쉽게 마감하는 모습 나타나줬는데요. 이 장 초반의 상승세 좀 장 후반까지 그대로 이어나가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판에 좀 하락분 만회를 하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0.21% 하락하면서 77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급이 조금은 아쉬웠는데요. 자,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지션으로 마감하긴 했는데 물량이 크진 않습니다. 1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700억 원 넘게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코스피와 코스닥 좀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는데요.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 보인 하루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투토 힘을 내주면서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는 상승분 조금 하락하면서 납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4%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반도체주 오늘장에서 소부장단까지 강세 보였는데요. 왜 이렇게 상승을 했는지는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 보여줬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오늘은 자동차, 완성차 업종들이 조금은 상승을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에 힘을 보태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많이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8%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빨간불을 거의 찾기가 어려운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섹터가 그래도 좋은 모습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그럼 어떤 종목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종목 바로 신풍제약입니다. 이 신풍제약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맥스가 코로나19 관련 특허를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획득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신풍제약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말라리아 치료제로 허가된 피라맥스의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제 약제학적 조성물이 지난 13일 유럽 특허청을 통해서 특허를 획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신풍제약은 이 특허에 대해 코로나19에 더해서 사스와 메르스 같은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신풍제약은 지난 3월에도 중국에서 코로나19와 이 메르스 감염에 대해 동일 조성물의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기분 좋은 소식 전하면서 신풍제약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신풍제약 상한가 쳤습니다. 오늘 신풍제약 종가 12.76% 시가 대비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마감했는데요. 전장 대비해서는 상한가인 29.92% 상승하면서 이 12,81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신풍제약 4거래일 만에 반등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9시 넘어서 상한가 직행한 이후에 그대로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고요. 신풍제약뿐만 아니라 신풍제약 우선주 역시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약했는데 코로나19라든지 특정 이슈를 가진 종목들만 올랐던 모습이 있거든요. 이 부분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방금 오늘장 정리를 해드리면서 반도체주 오늘장에서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도체 오늘장에서 강했던 건 미국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 쪽에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이 국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지난밤에 3%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라든지 인텔,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여타 반도체 업종들 강세를 모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을 폐지를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상원에서는 이와 좀 반대되는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제조 시설에 대해서요, 이 투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세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 미국 상원에서는 반도체 기업들이 이 미국 내에 있는 생산 시설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요, 세액 공제 기존에는 25% 정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로 늘리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또 세제 개편안 전체적으로 좀 바꾸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바뀌게 될 이 혜택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요.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좀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에는요,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빨간불로 마감을 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펜트론 11.96% 급등 속에서 마감, 에이펙트 역시도 11%대 상승했고요. M디바이스는 8.11%, YC캠은 9.57%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조금 아쉬운 장이었는데 그 안에서도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까지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내용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서 말씀해주신 반도체에 이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오늘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연일 상한가를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제기된 반도체 업황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었는데요. 최근 반도체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감과 메모리 판가 상승세 확인으로 낙폭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HBM 덕분에 차별화된 실적이 기대되면서 이에 따른 프리미엄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SK 하이닉스는 올해 기준으로 HBM 매출 비중이 D램 내 4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메모리 가격 변동성에서 비교적으로 자유로울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4분기부터는 HBM4의 양산 역시 시작된다면서 HBM4는 수율 1%포인트의 차이가 발생시키는 원가 상승이 기존 제품 대비 훨씬 커서 양산의 안정성이 있는 동사의 원가 경쟁력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역시나 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오늘 이틀 이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늘 장은 전장 대비 0.4% 상승한 24만 9천 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장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5% 넘게 급등을 하면서 25만 닉스 찍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긴 했었는데 상승분 조금은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오늘장에서 AI 안에서도 좀 하드웨어 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종목 또 테마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STO 관련해서 오늘장에서 좀 강한 상승을 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또 미국발 소식이 국내 시장까지 호재로 작용한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상원에서 또 현지 시간 17일에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라고 불리는 이 지니어스에 대해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지니어스법 또 새로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계에서는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요. 현재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 암호화폐의 자금 이동 수단으로만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법안 통과가 된 이후에는 인터넷 전체 결제 인프라에서 진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비금융 기업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이런 플랫폼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대신에 이 미국 내에 있는 규제기관에 등록된 발행사와 협력을 해서 발행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됐던 그런 규모보다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용이 될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풀리지 않고 마감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7.8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6.49%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좀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서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이동하는 역할 하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코인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른 종목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희 아나운서,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금 마지막으로 가져온 종목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식품의 황제주죠. 오늘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서 장중에 130만 원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오늘 틱톡 불닭 글로벌 공식 계정의 팔로워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회사는 틱톡 팔로워의 급증을 배경으로 최근 공개한 글로벌 강과 영상의 흥행을 뽑았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에 대한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남 밀양시에 1,838억 원을 투입해서 밀양 2공장을 완공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가동을 시작하면 밀양 공장에서는 전량 수출용 라면을 생산할 예정이고요. 연간 약 8억 3천만 봉지의 불닭볶음면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김태현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부터 주간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현재 원주와 밀양 1공장, 익산 공장의 공급이 빠듯한 상황을 보았을 때 신규 공장의 생산 기여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높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양식품 차트 함께 보시면요. 오늘 역시나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저가로도 전장 대비 마이너스 0.7%라는 안 좋은 흐름이 잠깐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도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오늘 전장 대비 0.23% 상승한 128만 2천 원으로 종가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네, 삼양식품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이 5거래일간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순매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연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에서도 삼양식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희가 한 2주 전쯤인가요? 그때 가치를 얘기했었는데 좀 그때는 한 90만 원 정도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리포트도 함께 전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식품 리포트에서 삼양식품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던 적도 있는데요. 이 삼양식품 역시나 전망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130만 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살 걸 그랬다. 또 저희가 껄껄껄 하면서 살 걸 그랬다 또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또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 주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다 보니 한 주 사는 것도 굉장히 겁이 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올라도 좀 팍 오르고 내려도 팍 떨어져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틱톡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주가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양식품 틱톡에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또 틱톡 플랫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틱톡 플랫폼을 만든 인물 오늘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세계 최대 짧은 영상 플랫폼을 만든 인물이죠. 바로 장이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3년생인 장이밍은 중국 푸젠성에서 태어나 난카이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전공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중국 기업 문화보다는 실리콘밸리식의 수평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그는 바이트댄스를 2012년에 창업했고요. 초창기에는 뉴스 추천 서비스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실시간 뉴스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관심사와 행동을 분석하고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포털이나 뉴스 앱과는 차별화됐습니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영상 콘텐츠 시장에 눈을 돌렸습니다. 2016년 중국 내 짧은 영상 앱인 더우인을 출시했는데요. 이 앱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영상을 자동 추천하는 기술을 탑재했고 사용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 성공을 바탕으로 더우인을 글로벌 시장에 맞춰 재구성한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틱톡입니다. 틱톡은 2018년 미국의 유명 립싱크 앱인 뮤지컬리를 인수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현상으로 자리했습니다. 틱톡은 현재 150개국 이상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월간 사용자 수는 20억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특히 AI 알고리즘의 정교함, 영상 콘텐츠의 중독성, 쉬운 제작 툴 등이 결합되면서 전통 SNS 기업들, 예컨대 메타나 유튜브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장이밍은 경영 스타일에서도 매우 독특합니다. 그는 불필요한 회의나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지향하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자율적 문화를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CEO 재임 시절에도 회사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글로 정리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문화를 이끌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공과 영향력은 중국 정부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2021년 그는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CEO에서 물러났지만 현재도 바이트댄스의 이사회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이밍은 미중 갈등, 데이터 규제, 표현의 자유 논란 속에서도 틱톡이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세계 청년 세대의 미디어 소비 문화를 바꾸어 놓은 인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도 기술과 혁신에서는 누구보다 앞서가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는 아직 명확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창업가로서의 DNA와 세계관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AI, 교육, 헬스케어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틱톡을 만든 장이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인물에 대한 소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틱톡이라는 플랫폼을 만든 장이밍 함께 알아봤습니다. 요즘에는 틱톡 활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기존의 영상을 볼 뿐만 아니라요, 앱테크 용도로 활용을 하시기도 하던데 혹시 두 분의 아나운서분들은 틱톡으로 좀 북치기 이런 거 좀 들어보셨나요? 북치기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봤는데 네. 제가 이걸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어요. 아, 왜요? 그때 당시에 북치기 친구 초대를 하면은 돈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네.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매일 출석 체크를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출석 체크를 못 해가지고 돈을 날려버린 뒤로 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안 했습니다.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너무 소희 아나운서 연기를 잘하는데 제가 초대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혜림 아나운서님께서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하루 만에 이 출석을 못 해버려서 네. 서로 돈을 날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벤트 좀 이번에 크게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초대를 했는데 이거 너무 간단한데요. 초대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다니 맨날 출첵하겠어요 했는데 하루 만에 맞아요. 실패를 해가지고 못했는데 혹시 가연 아나운서는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틱톡을 네. 실제로 해본 적은 없어서 네. 사실 북치기도 지금 처음 들어요. 북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아. 초대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저 초대해 주셨으면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출석 체크. 지금이라도 좀 초대를 제가 바로 해서 신규 회원으로 한번 유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끝나고 바로 초대해 주세요. 네, 끝나고 바로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틱톡이 많은 분들이 정말 영상도 보시고 앱테크 수단으로 활용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인기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저희 리포트에 대해서도 알아볼 시간인데요. 소희 아나운서 리포트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리포트 바로 여행 관련된 리포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리포트는 SK증권에서 발간한 여행을 떠나요. 하반기 주목하는 K-투어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2024년은 관광산업의 리오프닝의 시작이었다면 2025년은 글로벌 관광이 본격적으로 회복 궤도에 들어서는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K-콘텐츠와 K-컬처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면서 K-투어 또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2025년 하반기 관광산업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포트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될수록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여행을 떠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여행 관련 검색량과 예약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부터 이어진 소비 심리의 회복이 본격적으로 항공권, 숙박, 패키지 여행의 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040 중심의 가족여행, 또 유럽 장거리 여행, 테마형 여행에 대한 수요가 눈에 띄게 회복됐는데요. 이는 여행 소비가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요. 2025년은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방문의 해 첫 해입니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를 계기로 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K-팝, 드라마, 푸드 콘텐츠 같은 한류 연계 이벤트가 전국에서 대거 준비가 되고 있고요. 관광 비자 간소화, 공항 입출국 절차 개선 같은 것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정책적 드라이브는 인바운드 수요 회복 속도를 한층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관련 업종에 대한 모멘텀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웃바운드 여행객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엔저, 환율 부담, 항공권 가격 상승 같은 이 일부 수요 회복에 제약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하반기부터는 항공사의 공급 확대, 또 프로모션 증가, 유가 안정 등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에서는 특히 동남아, 또 일본, 유럽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여전히 가까운 거리와 높은 접근성, 또 현지 물가의 메리트를 바탕으로 핵심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패키지 대신에 개별 자유여행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새로운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항공여행 관련 업체들이 이러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맞춘 상품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인바운드 여행객은요, 매달 증가가 되고 있고 수요 회복도 본격화되고 있는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2024년 2월을 기준으로 인바운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전체 대비 70% 이상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도 일본, 대만, 미국, 중국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본과 동남아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단체 관광 수요와 자유여행 수요 모두 크게 증가 중이고요. 중국은 제한적으로 회복하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성장 여지가 여전히 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수 증가와 소비 단가 상승도 함께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유입 확대를 넘어서 질적 성장이 병행되는 구조적 회복 흐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요. 중국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겠죠. 현재 운항을 확대하고 수요 정상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과 중국 간의 직항 노선이 23년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복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4년도 상반기에는 주요 대도시 노선이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 약 80%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여졌고요. 하반기에는 지방 노선 복원과 단체 비자 발급 확대가 수요 확대를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여행 플랫폼들의 한국 상품 재개 움직임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운임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또한 공급 탄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면세와 호텔 업종에서는 고객 기반 회복에 따라서 재고 리오더, 또 서비스 품질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를 보시면요. 다시 2016년을 닮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국내 여행의 상징인 제주도, 코로나 시기에 중단됐던 국제선 노선의 재개와 함께 국내선의 수요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제주 노선 탑승객의 수가 2016년 수준을 회복했고요. 항공사들도 관련 노선을 증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일본과 중국 관광객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향후 인바운드 허브로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세 매출 역시 제주 시내 면세점과 공항 면세점 모두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제주도가 단순히 국내 여행지가 아닌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시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관광객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들어서 일본 관광객 수는 월 평균 2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는 환율 부담, 항공료 상승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견조하다라는 반증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내의 K-팝, 그리고 K-푸드 페스티벌 같은 한류 콘텐츠 연계 이벤트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 기반의 관광 수요는 단기 이슈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 리포트에서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의 한류 콘텐츠 수요가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엔터, 항공, 면세, 호텔 같은 관련 업종 모두에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리포트 요약해보자면요. 오늘 여행 산업이 일시적인 반등이 아닌 구조적인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문의 해, 또 항공사 운항 정상화, 여행 트렌드 변화, 그리고 한류 콘텐츠의 꾸준한 인기까지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여행 소비의 체질 개선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5년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모두에서 실질적으로 수익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행업종 전반에 걸쳐서 실적과 주가 모두 우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여행을 떠나요. 하반기 주목하는 K-투어라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2025년 여행 산업의 흐름과 주요 투자 포인트를 살펴봤는데요. 하반기에는 정책적 모멘텀과 함께 실제 수요가 맞물리는 구간으로 여행 업종 전반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를 바탕으로 이 관련 업종에 대한 투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오늘 여행에 대해서 리포트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하반기에는 여행에 대한 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황금 연휴도 여러 개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장 여러 가지 내용들 함께 다뤄봤습니다. 이번에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가연 아나운서 어떻게 요약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의 상승세가 주춤하긴 했었지만 이제 이번 주 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이제 2,900선까지 2,900선의 코스피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곧 조만간 3,000선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는 장이었습니다. 네, 3,000선 터치를 할까 싶었는데 오늘은 좀 아쉽게 마무리됐지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희 아나운서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저는 더워지는 날씨만큼 더 타올라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우리 시장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더워지는 날씨만큼 더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장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불타는 장 내일 한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조금은 아쉽게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3,000 앞에서 미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